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별하다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하고 무섭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모든 이야기는 내가 자취하던 원룸에서 시작되었다. 그해 여름방학이 시작된 즈음 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해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부모님 집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어 평소 솔직히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주 가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 해는 이상하게도 근처 친구들이 모두 여행을 간다고 하니 나도 별 수 없이 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었다. 부모님과 밭일을 도와주고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 수다를 떨며 지냈다. 어느 날 밤 한참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낯선 들창문 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을 바라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비가 오나 싶어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오곤 했다. 며칠 뒤 드디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단순한 바람 소리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에 잠을 깼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다. 창가로 다가가자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창문 바로 아래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그만 돌멩이들이 하나 둘씩 누워 있었다. 누군가 집 아래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던지고 있던 것이다. 그 순간 식은땀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밤중에 누군가 우리 집을 맴돌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밤도 돌멩이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생각에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가만히 열고 확인하기로 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창틀을 열었고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창문 밖 아래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밖은 너무나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안개가 자욱한 밤 공기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다.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한 날 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자 부모님은 마음을 놓으셨지만 나는 여전히 그 상황이 불안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을까? 이제는 그 소리가 거의 잊힐 때쯤 나는 친구와 약속을 잡고 친정집으로부터 나와 도심 속 원룸으로 돌아갔다. 나의 평소 생활로 돌아온 것이 우습게도 그 모든 긴장은 풀어주었다.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대학교와 주변의 소음들이 나를 안심하게 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컨 소리에 불가피하게 잠에서 깬 어느 여름밤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그 익숙한 돌멩이 소리.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 줌의 불빛 속에 어느 여인의 형체가 뚜렷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과 함께 난 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 후로 원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여름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나를 따라다녔던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여름의 사건이 내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잊지 못할 그 여름의 공포설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곳은 오래된 아파트로 주변 주민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건물이 다소 낡았지만 나는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간에 깨어난 이유는 알 수 없는 발소리 때문이었다. 발자국 소리는 명확하게 내 침실 밖 복도에서 들려왔다. 나는 혹시라도 도둑이 든 건 아닌가 싶어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곧이어 그 소리는 사라졌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 이사온 사람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이상한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마치 문 앞까지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참다 못해 옆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서려는 찰나 문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눈이 마주치기 전에 서둘러 돌아섰다. 몇 주가 지나면서 발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이상하게도 이사 온 이후로 옆집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소리는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이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공포에 질려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밤 12시가 지날 즈음 나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발소리는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다.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복도 끝은 더 이상 길이 없었다. 그저 낡고 오래된 벽만이 막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내 주변을 서성이는 듯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갑작스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뭔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 문을 잡고 열어젖혔다. 다행히도 내 아파트 문은 활짝 열리며 나는 황급히 문을 닫았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문을 잠갔다. 그날 밤은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준비하며 옆집 문 앞을 지날 때 여전히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낡은 문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짐을 나르며 복도를 뒤로 했고 그 순간 느꼈다. 복도 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다.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온 후에야 들은 소문이었다. 내가 살던 건물의 옆집은 사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그 이후로는 발소리를 들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집의 문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서늘함이 느껴지곤 한다는 얘기였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재미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겨울 방학을 맞아 친구 3명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 그 마을은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적한 펜션을 빌려 2박 3일을 머물 계획이었다. 첫날 우리는 마을 근처의 산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밤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술을 조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지훈아, 너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아까 낮에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 우리는 놀라서 지훈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이킹을 하던 중 길 옆 숲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인형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낡아 보였고 자세히 보니 얼굴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리고 한참 지나 방치된 인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그 인형이 머릿속에 떠올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 오싹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냥 우연히 버려진 물건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귀를 기울여도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이상한 기분에 자리를 일으켜 창문을 내다보니 숲속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지만 나는 그저 여행지에 누군가가 불을 피워놓고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 다음날 아침 다른 친구들도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지훈이는 다시는 그 산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이날 계획했던 강가로 가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럽게 펜션의 전기가 나갔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촛불을 켜야 했다. 그러던 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길을 잘못 찾아온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문을 열어봐도 밖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앉아 밤을 새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가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봤다고 했던 그 이상한 인형이 들려 있었다. 너무 이상해서 안 가져온 줄 알았는데 내 가방 안에서 이게 나왔어. 지훈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그 인형을 가져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지훈이의 가방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은 너무 무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우리는 그저 모여 앉아 초조하게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짐을 챙겨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마을을 나서며 돌아보니 밤마다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했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밤마다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다. 꿈속에서 마치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인형을 떠올리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이상한 체험은 친구들과 나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공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겪었던 기묘하고도 무서운 기억이다.